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스 시간인데요. 1부에서는 인도네시아로 갑니다. 국회의원들이 주택수당을 받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다크 인도네시아라고 불리는 이번 시위, 그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중국 전승절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본이 세계 각국에 전승절 참석 자제를 요청을 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모두 참석한다고 하죠. 동북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한데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8월 31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GB타임즈. 네, 세 분과 함께합니다. 다큐엔뉴스 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세종대 글로벌인지학부의 장휘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1부는 좀 인도네시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인도네시아 국회의원들이 2024년 9월부터, 그러니까 지난해 9월부터 매달 우리 돈으로 약 430만 원 정도의 주택 수당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인도네시아 빈곤 지역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의 약 20배에 달하는 돈인데 이 현지 국회의원 580명이 모두 같은 기준으로 수당 지급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국회의원들의 월급, 주택수당까지 합쳐서 매달 받는 돈이 약 850만 원 이상이 됐고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대학생과 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한 이 수천 명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뭐 물대포를 정부 쪽에서 쏘기도 하고요. 최루탄도 발사하고 시위대는 돌이나 유리병을 던지면서 또 맞대응을 해왔는데 이 주택수당이 왜 공급이 됐느냐. 일단은 이 공식 관사가 국회의원들한테는 따로 지급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따로 국회의원들이 각자 집을 구해야 되는데 자카르타의 주택 임대료가 너무 사악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부담으로 주거를 해결하는 게 어렵겠다 싶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주택 수당을 지급하게 된 건데 이거를 또 공식적으로 알리질 않았어요.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고 사실상 이번 시위가 이 국회의원들의 주택수당으로 촉발이 되긴 했지만 한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만 반대하는 시위는 아니고요. 교육 예산 삭감이나 군부 권력 강화나 헌법 개정 같은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월 수령액이 800 몇십만 원? 맞습니다. 근데 월 수령액 총액도 뭐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는 적은데. 다 합치면 2천만 원 정도 돼요. 월 수령액이? 예. 그러니까 그러면 훨씬 높은데. 교통 그다음에 의료 다 합치면 2천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기본급이 850.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주택 수당만 400 몇십만 원? 네. 근데 그 수당만 하더라도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최저임금이 한 달에 우리 돈으로 한 26만 원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니 이거 20배가 넘게 우리는 자카르타 안 사나? 이렇게 된 거죠. 계속 쉬쉬하고 있었다고? 쉬쉬한다기보다는 공식적으로 정부가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막 되게 감춘 것도 아닌데 사실상 이 관례에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거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던 거고 지금 이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내부 고발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현지 언론사가 관련 자료를 입수했고 이제 그러면서 이게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된 거죠.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당신들은 뭐야 이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맞습니다. 정서가. 자카르타의 주택 수당은 정말 살인적인데 이분들도 어딘가서 살아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자기 직업의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는데 왜 우리는 주택 수당 못 받고 쟤네는 결국은 받는가. 말 그대로 주택 수당은 말 그대로 이제 불씨고 밑에 맞아요. 이제 깔려 있었던 것은 어떤 그 살림살에 대한 어떤 그 공공함 네. 이런 게 이제 많이 깔려 있었던 건데 어느 정도는 돼요. 시위가 이게 굉장히 지난주에 되게 크게 났지만 사실 더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2월 달부터 반정부 시위들이 일어났고 수십만 명이 지금 시위에 나서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다크 인도네시아라는 자기들 이제 그 해시태그를 다크 인도네시아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정부에서 우리는 이제 황금 인도네시아를 만들겠다.
그런 좋은 슬로건을. 말들을 슬로건을 내세우니까 황금은 무슨 황금, 우린 다크지.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과거에 헬조선이라고 맞습니다. 불렀던 딱 그런 똑같아요. 그 인도네시아판이네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대통령이 옛날에 수하르토 대통령 할 때 오른팔이었어라고 사실은 그때 학살에 되게 관여가 많이 되어 있다는 혐의를 받아서 재판은 받지 않고 외국으로 망명해서 외국에서 오래 살고 사업하고 이러다가 다시 인도네시아에 들어와서 자기 세력을 모아가지고 이번에 대통령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군부에 있는 사람들이 민간 기업에 겸직을 할 수 있는 법도 바꾸고 그다음에 복지 같은 거 특히 교육이나 학생들 뭐 급식이나 이런 돈을 다 깎고 이러면서 대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여기 나오게 되고 이 대학생들이 시위에 나오게 되고 시위를 주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이 전 시위들과 많이 다른 거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이 그 국회의원들이 수당까지 받고 있었다, 주택 수당까지 받고 있었다고 하니까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이 길에 나와서 지금 시위를 하게 된 겁니다. 말 그대로 울고 싶던 차에 뺨 때려준 꼴이네요. 주택 수당이. 네, 그 경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 시위 저변에는 알 권리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네. 아니 그러면 국민에 또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저도 아까 국회의원들이.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좀 이해가 가는 게 인도네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안 알렸어요. 뭐 국정을 뭐 알라고 그래. 그냥 그게 시민들이. 그게 문제인 거지. 예. 니네가 왜 니네가 이런 거 알아서 뭐 하려고? 이게 그러니까. 국민 무시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예요. 괜히 뭐 들으면 위화감이나 생기지 뭐 이거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야? 뭐 이런 리액션이 와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서 예. 아니 안 했던 거 그냥 관례대로 안 한 거야. 그게 뭐가 문제인데.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철저히 검토해서 금액을 상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놓고 막 엄청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다 철저히 조사해서 상정한 거다. 그거에 대해서는 의심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쟤 뭐래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요즘 그러니까 옛날 어떤 그 장관 후보자 생각이 나는데요. 그 이명박 정부 때인가 어떤 분이 다주택자 부동산 엄청 갖고 오피스텔이 있었는데 남편이 사준 걸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더니 남편이 그분이 아마 저기 질환이 있으나 이게 뭐 나았다고 축하한다고 사줬다고 해가지고 오피스텔을 지금 국민 염장 지르냐 하면서 난리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기억나십니까? 네, 맞아요. 어슴프레 기억나시죠? 뭐 그런 거 비슷한 거네. 그런 면에서 이제 요즘 인터넷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인도네시아 국민들도 아니 딴 나라는 정보 공개 청구하면 다 나오고 또 언론에 다 공개되고 공식적으로 하는데 왜 우리만 그러냐 이렇게 또 하면 또 뭐라고 리액션이 오냐면 그건 딴 나라 얘기고 인도네시아는 다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관례상 별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알 권리라는 것이 이제 불만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이제 이런 시위를 겪으면서 정부도 이제 알려야 되나 봐 뭐 이런 식이 돼가는 거죠. 근데 당장 지금 이 프라보 대통령은 계속해서 깎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수당을 우리가 다시 그럼 조금 조정해 볼게.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없는 상태다 보니까 이제 그걸 알고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이.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대통령의 입장이 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 사랑인 겁니까? 국회의원을 지금 이렇게까지 감싸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국회의원들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이 프라보 대통령이 외국에서 망명했다 들어와서 다시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 공신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야당도? 개국 공신처럼. 네, 개국 공신들이나 마찬가지죠. 야당이 힘이 되게 작고 네. 그 조코위가 사실은 지나면 전 대통령이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많이 우경화가 되면서 사실은 이 대통령도 조코위가 거의 추대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하면서 그 큰 지지를 얻고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5년쯤에 그 인도네시아 학살에 대한 다큐멘터리 칸느 대상을 받은 영화가 있었는데 어떤 학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있었던 그 반공 학살. 그래서 그러니까 공산 그때 100만이 넘고 막 100만 이러잖아요. 정도 그렇죠. 혹은 이상 이제 죽었다고. 근데 그 내용이 이 다큐멘터리 감독 미국 감독이 인도네시아 가서 너네 그런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영화를 만들 건데 너네가 직접 주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들 어떻게 죽였는지 막 신나서 얘기해요. 뭐 이렇게 어떻게 고문하고
그러다 이제 나중에 자기가 그거를 진짜로 무대 가서 하다가 얘기를 하다 갑자기 자기가 막 구역질을 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 동네에서 다 유지들이고 인기도 많고 되게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인도네시아가 그 완전한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98년에 수하르토를 몰아내고 이제 좀 더 민주적인 그런 그 정권을 바꿔본 경험이 있는데 여전히 사회는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과거로 돌아가려는 것 같고 그런 전체적인 불만들이 사실은 더 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시위 양상이 어느 정도로 격렬했던 건데요? 뭐 시위 자체는 사실 지난 2월부터 이루어진 시위고 시위 자체의 수준은 굉장히 조금 격하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에요. 뭐 물대포, 최루탄 이런 것들 항상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 뭐 사망자까지 나왔다 이런 보도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부상자는 꾸준히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문제는 대학생들이 주축이다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 에너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시민단체들만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대학생들이 다 거리에 나와서 하다 보니까 80년대 우리를 상상하고 정말 지금 똑같아요. 보면 거의 똑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그냥 배경만 똑같은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보도하다 보면 그 배경이나 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인도네시아라는 국가가 뭐 수하르토 축출 이후에 그래도 조금씩 민주화되어 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그 과정에 있구나. 그래서 그 과정을 위해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거리로 나와서 싸우는 모습들이 우리의 80년대를 연상케 한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되게 재미있는 게 뭐였냐면 깃발이에요. 깃발을 이렇게 시위대가 들고 나오는데 저 왠지 한국 뉴스 많이 봤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깃발 아니고 원피스 깃발 뭐 이제 인도네시아 말로 써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막 그런 깃발 루피가 나오고 막 이래요? 예. 쌍디 나오고 막 이래요? 네, 그 해골 뭐 그거 네. 나오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 한국 시위 봤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밌는 깃발들을 많이 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 작년 이제 개혁령 때 빛의 혁명 때 네, 했던 네. 기발했던 그 깃발들. 네, 그래서 이게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해외 뉴스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이런 게 되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고 또 그 한류 팬들이 또 인도네시아가 막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의 시위 때 막 그런 노래도 K-팝 스타들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러니까 친근해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벤처마킹한 그 시위 문화가 참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인도네시아가 넓어요. 진짜 넓고 숨도 이렇게 섬도 이렇게 막 있거든요. 인구수도 엄청 많고. 예, 뭐 그래서 이리 앉아야 막 이러면 막 코끼리 타고 다니는 문화에서부터 저도 옛날에 취재 가서 진짜 놀랐거든요. 아마 인도네시아가 저기 이슬람 그 네, 국민으로 맞아요. 따지면 최대 국가일 거예요. 최대 국가예요. 예. 인구수로 가장 많습니다. 그런 코끼리 타는 그런 문화에서부터 자카르타는 거의 한국과 유사할 정도로 굉장히 높고 이런 폭이 굉장히 넓었던 나라거든요. 근데 인터넷을 보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정 그 시민들의 어떤 문화 수준이나 막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지금. 근데 그러면 이 시위는 어디까지 그러니까 그 발전 내지 확산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나요? 일단은 이 국회의원들한테 큰 월급을 주고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뭐 먹고 살기가 자카르타 안에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어떤 불평등에 대한 불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이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느냐에 따라서 일단은 첫 번째 갈림길이 올 것 같은데 지금 경제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경제 자체는 경제 성장률도 뭐 목표가 뭐 5.2에서 4.7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이게 내수 소비가 높은 나라이긴 합니다. 근데 이 내수 기반이 흔들리면 경제도 같이 흔들리긴 하지만 또 수출도 어느 정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나쁘지 않은데 지금 시위에 나온 사람들이 가장 불만으로 삼는 것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이게 지금 빈곤율이 농촌과 도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악순환인 게 농촌이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로 옵니다. 그러면은 도시에서 살아야지 돈을 벌고 살 텐데 도시 물가가 너무 높고 주택비 그 돈이 너무 비싸니까 자리를 못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안에서 또 빈곤층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사실 전반적인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세금이 덜 거치고 이러면서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데 그럼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뭔가 그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국회의원 이게 터진 겁니다. 이 월급이. 그러면서 사실상 그럼 정부가 이 예산을 어떤 식으로 책정하고 어떤 식으로 배분하는지에 따라서 사실상 일단 첫 번째 갈림길은 조금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들 뭐 상황이 이러면 그냥 저희 안 받을게요.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럴 의원은 리는 없을 것 없으니까. 같아요. 없습니다. 네, 그럴 리는 네. 절대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이 이제 복지나 이런 쪽으로 좀 더 뭐 이렇게 발표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런다 해도 근본적인 국민들의 불만이 다 해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러다 근데 보니까 이게 지방 의원들 때문에 주택수당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식으로 하면. 하원의원입니다. 하원. 연방 하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지역구 따로 있고 저 지방에 있고. 아니요 아니요. 그 차원이 네. 아니라 어쨌든 다 자카르타에 모여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거기에 살지 않았어도 근데 지금 왜요?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지금 대통령이 사실은 수아르토 때 많은 그 반정부 인사 암살이라든지 학살에 연루돼 있는 걸로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해결하기보다는 이제 옛날식으로 그냥 힘으로 누르려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근데 지금 지금 시위대들이 요구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뭐 우리 돈을 더 주세요라기보다는 대통령 퇴진, 의회 해산, 뭐 이렇게 되게 큰 목표들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자칫 한편으로는 지금 이렇게 권위주의화되는 여러 나라들에서 튀르키예도 우리 얘기했었고 뭐 그쪽으로 내달릴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이제 폭력 진압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보세요. 예, 지금은 일단은 강경하게 진압하고 뭐 거의 들어줄 것 같지 않아 보여서 좀 다른 이제 나라들처럼 그런 격렬한 시위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되게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뭐 체포 정도 이제 주모자 체포 정도 한 15명 정도 체포가 됐대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없는데 이게 계속 격화되게 됐을 때는 무력을 쓰게 됐을 때 그랬을 때 이제 큰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군도 되게 세요. 정말 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현재 이제 국회의원 안에서도 예비역 카르텔이 굉장히 세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수아르토 자체가 일단 저 군인 출신이잖아요. 네네. 뭐 조코위 대통령 빼고는 그러니까. 다 군 다 군 출신. 출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대 생각이 굉장히 간절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뭐 한국의 경우를 아마 생각도 할 거고 그리고 여기서 어느 정도 그냥 대충 뭐 땅콩 몇 개 쥐어주고 끝낼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 나름 이 정부가 뭐 우리의 과거 이제 민주화 운동이 있고 이제 그 민주화가 자리 잡아가는 그 과도기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가 이 프라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에 이제 취임을 하고 난 후에 본인은 군사 정권으로 그러니까 공개적으로는 군사 정권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하면서 뭘 했냐면 국가 예산을 굉장히 아껴 쓰겠다 자기가. 아껴서 이거를 사회복지에 넣어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관용차를 덜 쓴다든지, 그러니까 그냥 언뜻 봤을 때는 굉장히 그 모범적인 그런 정책들을 많이 내놓습니다. 뭐 출장 예산도 줄이고 심지어 이 대통령이 있는 그 그러니까 사무실의 사무용품 구입 비용을 90%를 줄여버려요. 그동안 얼마나 낭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굉장히 극단적인 예산 다이어트를 했는데도 이게 국민들의 뭔가 그 반감이 가라앉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상 이러한 정책들이 지금 민주화가 되어가는 과도기 안에서 단순히 자신의 과거를 조금 지우고자 하는 어떤 액션으로만 비춰지는 부분. 그러니까 큰 아까 거죠. 제가 이제 지방의원들에 물어본 게 왜냐하면 얼마 전에 한 의원을 만났는데 지역구가 지방이에요. 이제 주말 딱 금요일 되면 이제 지역구로 내려가죠. 그럼 주중에 보통 이제 그 오피스텔 서울 이런데 오피스텔 얻어 갖고 이제 그 주중에 이제 머물고 주말 되면 이제 지역구 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분은 의원회가 사무실에서 잔대요. 아 서울에 와도 비싸서. 그 간이 침대 간이 침대 하나 놓고 주중에 계속 그렇게 산대요.
그러다가 아니 그럼 몸 축나지 않습니까? 그냥 버틸만 하대. 아니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나가지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4년이면 버틸만 할 수도 있을 수도. 그래서 아니 뭐 주택 수당에 그냥 간이 침대 하나씩 주면 안 되나 싶어서 갖고. 그러게 귀하신 분들이라 가지고. 이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도 이제 세금을 걷잖아요. 근데 그 세금 안에서 이렇게 수당 뭐 주택 수당 팍 올리고 그러면 이 예산을 또 어디선가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뺀 거를 어디서 뺐냐면 그 국가 재건 사업 뭐 인프라 뭐 고속도로 건설비 이런 데서 그 뭉치 돈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취소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아까처럼 문구비 전략 그거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약간 쇼업이라고 네. 생각을 간단히 하거든요. 얘기를 하면 주택수당 지급은 하나의 발화점은 됐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켜켜이 쌓여 있다. 맞아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교육 예산, R&D 예산 이런 것도 다 엄청나게 많이 줄였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어떤 정권을 바꾸고 뭐 더 민주화고 이런 쪽이보다 오히려 이게 폭력 진압 하면서 정권이 더 권위주의화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우려도 좀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 시위 주축이 이제 대학생들이라는 것도 엄청 큰 일인 거죠. 이게 미래 이제 다음 세대를 다음 정부를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이런 인재들인데 그 저는 사실 대학교 다닐 때 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이게 총학생회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시위대 이런 게 이렇게 조직화되고 이게 미얀마도 그랬거든요. 우리나라도 총학생 중심으로 했죠. 그러니까 그 시초가 한국이 아니었나라는 엄청나게 생각을 젊은 해요. 나라예요 지금. 그 인구의 과반수가 30대거든요. 중위 연령이 낮아요, 30대 이하. 굉장히.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거는 또 엄청난 큰 힘으로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도네시아가 건설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나타나는 양상은 다르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좀 그러니까 전개가 될지 좀 계속 예의주시하도록 하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일요일 코너 GB타임즈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대표, 송현석 기자, 장휘 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중국 전승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8월 31일이니까 3일 뒤인 9월 3일에 북중러 정상이 전부 다 베이징에 모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중국이 지금 대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세계 각국에 여기 가지 마라. 이렇게 요청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네. 아시아랑 유럽 국가들한테 이 중국의 전승절 행사가 너무 과도하게 이제 그 반일적인 색채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좀 각국 정상이 신중하게 판단해서 참석해라. 아니 이런 얘기를. 승리한 나라의 상대국이 일본인데 그러면 반일적 생각이 성격이 뛸 수밖에 없지.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일본하고 싸우다가 그렇게 된 건데. 중국이 프랑스하고 싸워서 이겼나요? 뭐 그러니까요. 영국하고 싸워서 이겼나요? 근데 네. 이제 이 일본의 걱정은 쉽게 말해서 이거잖아요. 중국에는 유리하고 일본에는 불리한 역사적 관점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억제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게 매년 정승절 때마다 나오는 지침이긴 하고 저희도 기사를 많이 썼지만 중국에 머물고 있는 일본인들한테 너희들 밖에 나가서 일본인인 거를 티내지 말아라. 일본말로 크게 떠들지 말아라. 이제 이런 지침이 내려올 정도로 일본은 되게 조심조심해요. 근데 올해는 특히 과도하게 조심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매년 그 중국 거주하는 자국민들의 그러니까 주의령 발동한 걸 알겠는데 네네. 다른 나라에 참석하지 말라 근데 이렇게 그게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요청한 적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크게 나온 적은 없었어요. 아 이거 너무 공식적으로. 아니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과도하게 조심한 거라고. 아 근데 사실 원래 중국 전승절에 이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아요. 미국은 당연히 뭐 미 대통령이 가는 건 말도 안 되고 뭐 우리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한번 참석한 거 외에는 국가 뭐 이렇게 대통령이 참석하거나 그러지 않을 정도고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80주년이라고 중국에서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좀 이 행사에 힘을 빡 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푸틴 대통령도 가시고 김정은 또 국무위원장도 예.
그 우리도 가잖아요. 뭐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우원식 예,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님이 가신다고 어쨌든 참석을 하는데 과거에는 이 별로 인기 없었던 이런 걸 올해는 정말 중국이 굉장히 힘주는 시기가 아닐까. 그래서 쉽게 말해 이제 레드라인 조성 발대식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전망까지도 나올 정도로. 근데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이제 일본 쪽에다가 강하게 이제 항의를 했는데 강하게 항의를 했지만 사실상 저는 지금의 이런 상황, 일련의 상황들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2기를 시작하고 나서의 모든 상황들이 신이 중국을 돕는 것 같아요. 중국에게 너무너무나 유리한 상황으로 모든 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주의 기운이 걸로 지금 다 맞아요. 펼치고 있어요? 네, 그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번에 전승절 행사도 일본이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중국은 기분 나쁩니다. 나빠서 뭐 공개적으로 외교부가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김정은, 푸틴 다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사인이거든요. 이게 북중러의 어떤 그 말씀하신 레드라인을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상 중국에게는 굉장히 오히려 좋아. 근데 그러면 아무튼 미국, 일본은 가지 말라고 했는데 네. 그 저기 요청받은 나라들 반응은 어떤데요? 이거 별별 신경 안 쓰죠. 그러니까 안 가는 유럽 주로 유럽 아시아 국가들에게 했는데 그냥 갈 국가는 가고 안 가는 국가는 안 가는데요. 네. 유럽들은 대부분 안 간다고 했는데 그거는 일본이 가지 말라서라기보다는 네. 원래 안 가는. 푸틴이 이번에 참여한다 그래서 아, 네, 푸틴 가면 우리 안 가 이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아세안 국가들은 대부분 참석을 하는데 이제 최근에 중국이 저희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이런 다자주의 질서의 중심에 서려는 그런 발언과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31일부터 그 상하이 협력기구도 시작을 해서 9월 1일까지 하고 그때 이제 아세안이나 중앙아시아 국가들 다 오고 오는 김에 또 가고 그리고 이제 아세안에 있는 많은 국가 그러니까 시진핑이 방문했던 나라들 그 원수들도 다 오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다자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위세를 쫙 과시하는 네. 중국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치적 행사인데 사실상 우리가 전승절 하면은 뭐 일본에서는 이거 너무 반일적 색채가 짙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중국이 전승절을 치르는 목적은 사실상 이 항일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대만을 통일할 거고 대만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의 국력을 지금 이 정도로 우리가 갖춰놓고 있으니 너희들 까불지 마, 대들지 마, 반대하지 마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좀 예전에는 이런 전승절 행사가 잘 먹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특히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에 보면은 바이든이 정말 대만의 완전한 보호자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대만 치면 미국도 대만 들어간다까지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 트럼프를 보면 TSMC 얘기할 때 말고는 전혀 대만을 언급하지 않고요. 대만 한 번 언급했습니다. 그것도 얼마 전에 시진핑이 나한테 얘기하기로는 내 임기 동안엔 대만 안 칠 거래. 이런 얘기 한 번 정도. 대만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사실 중국한테는 이 전승절이 정말 좋은 기회죠. 대내외에 미국의 방해 없이 자신들이 대만을 통일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와 국력을 보여줄 수 근데 있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에 가잖아요. 네. 그럼 일본은 아예 안 가요? 일본은 안 가고요. 서양 자국 대사. 자국 그 대사. 대사가 이제 거의 현장에 있죠. 그리고 서양에서는 물론 정상들은 안 가는데 뭐 꾸준히 사실 그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에서도 총리나 아니면 그냥 고위급 인사 정도를 보내기는 했어요. 그런데 일본은 이번에 그것조차도 차단하고 싶었던 어떤 급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 전승절이라는 의미가 우리는 이제 8월 15일 날 광복절 이렇게 기념을 하잖아요. 그거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9월 3일은 일본이 항복 문서를 낸 날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굉장히 굴욕적인 날인 거죠. 그래서 그런 감정적인 것도 있고 또 이번에 중국이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행사 불참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에 대해서 낸 성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럽 니네들이 만약에 독일의 나치가 참석하지 말라고 하면 기분 나쁘지 않겠냐. 그거나 똑같다. 그래갖고 독일 나치에 또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아니하니만 못하리라 하는 요청을 했던 거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외교를 좀 잘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좀 꽤 있었는데 근데 올해 그러니까 특히나 유독 더 심하게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그럼 있을 거 아닙니까? 일본 입장에서. 이게 좀 트럼프 영향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어차피 중국과 트럼프 대통령은 물과 기름이기 때문에 갈 리도 없고 전승절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도 조금 친미 행보를 더 하고 싶은 여기에서 그래서 밑져야 본전이 아닐까라고 던진 카드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좋아할 거다. 제가 봤을 때는 이시바 총리가 사실 내각을 출범할 그 시기부터 그 전부터 이시바 총리의 기반 자체가 자민당 내에 탄탄하지 않았다는 지적들이 많고 이 탄탄하지 않은 그 기반 때문에 본인이 설 자리를 계속 잘 못 찾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외교적 능력이 뛰어날지언정 본인이 내각 안에서 차지하는 포션 자체가 크지 않은 상황인데 이 상황 때문에 지지율이 오르려고 하다가도 뚝 떨어지고 계속 최저를 찍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올해 들어서 사실 그 지난 뭐 6월 선거, 8월 선거 다 이제 크게 졌고 초부터 시작해서 그 관세 얘기 나올 때부터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시바 총리 자체는 외교적인 능력이 있을지언정 이 전체 국정 전반을 다루는 상황에서는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계속 컷스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에서도 미국한테 계속 밀렸죠.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죠. 한국은 깔끔하게 끝낸다라는 부분에서도 지금 외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스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장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저도 비슷한데 지금 이시바 내부에서도 지금 계속 흔들고 내쫓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러니까 내각을 확실히 장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들고요. 예. 일본이 사실 이런 데서는 그냥 놔두면 되거든요. 이거는 그 뭐 국가 우리 뭐 광복절 행사라든지 전승절 행사라든지 이런 거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예를 들면 북한의 전승절 행사가 몇 월 며칠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7월 27일인가 그렇거든요. 그게 그런가요? 예, 북한은 자기들이 미국에 이겼다고 8월 15일이 아니고? 예, 아니 한국 전쟁을 승리했다고 기념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전승절. 예, 그래서 지금 이 중국이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걸 하거든요. 그래갖고 뭐 거기서 러시아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해서 이제 크게 특히 재작년인가 엄청 크게 했었는데 그거 저희 뭐 관심 갖지 않고 그냥 뭐 하라고 그냥 놔두면 사실 그 안에서 없어질 수 있는 얘기인데 오히려 이렇게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전범 그런 이제 전쟁에서 했었던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되게 어떻게 전략적으로 크게 잘못된 판단인 것 같은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이번에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전승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원래 중국에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70년 행사 엄청 컸었는데 70년 행사가 전체가 다 올라있는데 3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는 일단 먼저 열병식을 하고요. 시진핑이 차를 타고 전체 군대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이제 군대들 무기들 이렇게 다 이제 행진을 하고 그다음에 뭘 하냐면 성별로 자기네들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와요. 조형물을. 무슨 삼바 축제처럼 그래갖고 거기서 사람들이 그걸 타고 그 소수민족들이 자기들 대표하는 문화적인 옷을 입고 막 춤추고 그 사람들 막 춤추면서 행진을 하거든요. 그걸 3시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금 시진핑 이후에 이런 민족주의 강화하고 이런 데서 하나의 중국, 중화민족을 그리고 국가의 힘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내적으로 보여주는데 이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걸 더 강화하고 다른 한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자주의의 자기들의 어떤 중심자로서 이런 여러 나라 국가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여기서 그런 다자의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그리고 중요한 또 제일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굉장히 가까워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북중 관계보다 북러 관계가 굉장히 혈맹이 돼 버렸잖아요. 거기가 이제는 진짜 피까지 흘리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사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주도권도 좀 잡으려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푸틴 오죠, 김정은 오죠, 시진핑 주석이 이제 맞이하는 입장일 텐데 새 정상이 어떤 장면을 연출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반 트럼프 전선? 그러니까 지난 10년 전에 행사 때 제가 그거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막 기사를 썼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와 비슷한 규모의 그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열병식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시진핑 주석이 중심에 서 있고 양 옆으로 푸틴과 김정은이 설 겁니다.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서 있었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던 것처럼 셋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그 나란히 서 있는 장면 하나, 그리고 그 세 명이서 이때 이제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장면 하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일단은 비주얼로 뜰 거고, 그러면 이 세 정상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결과적으로는 이미 북한은 러시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기로 맹세를 했고, 중국은 대외적으로 공표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중재를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우리는 러시아 편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이제 뭐 현재 상황은 좋지 않지만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하고자 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미래, 전망은 당연히 어두워질 거고, 북한과 이제 북중러의 이 세 나라의 이 얼마나 끈끈하게 이게 이어지는지에 따라서 사실 동아시아 전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바로 있죠. 그 지점에서 일부 전문가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북러 간의 어떤 밀착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이 상당히 미묘하다. 불편하죠. 맞아. 네, 불편하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북중러 뭐 동맹이든 연합이든 이거를 그러니까 만방에 과시하는 강도 높은 장면을 연출을 하겠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번 전승절 행사에서 정말 가장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게 뭐냐면 사실은 무기예요. 이날 중국이 보여주는 무기들이 결국은 뭐 북한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렇게 양국의 정상들이 왔을 때 이걸 이 무기들과 함께 이 같이 서 있는 장면들이 나왔을 때는 어마어마한 그 중국의 무기 수출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 이제 양쪽 국가는 지금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무기 시장이 열릴 것이다라는 것도 근데 제 얘기를 생각에는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뭐 북한과 러시아를 불러다 놓고 중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애매한 어떤 태도를 보일 거라면 김정은은 갈 수 있죠. 갈 수 있는데 푸틴은 절대 움직이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서. 분명히 푸틴 역시 시진핑하고 어떤 일정 정도의 그 러시아 지원, 지지에 대한 메시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푸틴이 움직이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 푸틴이 지금 상황에서 중국으로 건너갈 이유는 없습니다. 방문 대가가 있었을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지금 무기 얘기 말씀드렸는데 중국이 지금 뭐 로봇을 활용한, 로봇과 AI를 활용한 그런 개발에 굉장히 막 물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들한테 좀 자랑하고 싶어 하고, 이제 원래는 이제 무기하면 미국이었잖아요. 근데 아니다, 이제 중국이 그 패권을 가져온다라는 것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일본에 항복을 한 것, 그러니까 일본이 항복한 것도 역사적인 사실, 그다음에 이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한 것이다라는 기본 개념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실용주의로 우리 중국이 여기서 외교, 경제, 사회적 이런 것들에 얼마나 많은 이제 이익을 가져갈 것인가라는 게 충분히 계산된 행사라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각을 바꿔서 아까 그 송현석 기자가 이날만 되면 일본은 중국 거주 자국민들한테 주의령을 발동을 한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중국인들은 그러니까 정서를 어떤 식으로 표출을 해왔는데요? 굉장히 좀 과격한 방식으로 표출을 해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중국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전승절 행사할 때마다 굉장히 좀 이런 주의보들이 내려져 있는 거를 많이 봤지만 올해는 특히 그게 조금 더 그 강도가 세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올해 들어서 지난해 말부터 해서 중국 내에서 일본인을 겨냥한 테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초등학생이 흉기에 찔려서 숨지는 일도 있었고요. 오. 그리고 일본인 학교로 가는 스쿨버스가 공격을 당한 일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양국 관계가 굉장히 지금 거의 살얼음판처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우리랑 북한 혹은 우리랑 일본보다 일본과 중국 사이가 훨씬 더 사실 불편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컨대 저희가 컨텐츠만 해도 중국 쪽에서는 뭐 한한령이다 해서 막 공식적으로 제안하곤 했지만 사실상 중국 내에서 그 한류 컨텐츠, 한국 컨텐츠 인기는 상당하거든요. 근데 일본 컨텐츠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게
평단의 평가가 좋고 재밌다는 소문이 나도 의식적으로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어둠의 경로에서도 유통이 안 돼요? 유통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겁니다. 네, 안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네. 이미지가 너무 많거든요. 강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은 소위 말해서 국뽕 영화라고 하죠. 이제 그런 콘텐츠가 또 아직까지도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런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을 정말로 전국에 있는 극장에 다 깔아놓습니다. 이 시즌이 되면,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를 거의 주도해서 깔아놓고, 근데 뭐 지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영화들을 봤을 때 뭐 평단이 좋거나 퀄리티가 좋다고 할지라도 일각에서는 저거 너무 이제 국수주의야라는 비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말 세계 최고의 박스 오피스 기록을 세울 정도로 굉장히 또 열을 내면서 보거든요. 항일로 하면 그냥 팔려요? 그냥 팔립니다. 최근에 난징 난징 영화, 사진관 사진관. 그 엄청나게 흥행을 했고 그게 난징 대학살을 다룬 건가요? 네, 맞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연극 짬뽕처럼 5.18 때 있었던 중국집 얘기처럼 그 난징에 있었던 사진관에서 벌어지는 일들 저도 보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저희 잘 생각을 해보면 한국에서도 전위주의 정권 때 잘 생각해 보면 많은 영화들이 항일 영화가 많죠. 일본 사람들은 거기서 칼 차고 다니고 막 아무나 막 죽이고 약간 그런 정도의 항일 영화들이 지금 중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국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00년대, 2010년대 오면서 항일 영화들이 예를 들면 뭐 내부의 반역자들을 더 질문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영화 암살 뭐. 네, 드라마틱한 부분들을 아니면은 더 좀 더 다루죠. 인본주의적인 이야기들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면 중국은 아직도 그냥 나쁜 일본 사람 그리고 거기 당하는 중국인들 그렇게 되면서 젊은 학생들이 특히 이제 그런 거 많이 보고 깊은 감명을 받고 투사가 되는 이제 근데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게 난징 대학살 그 실상을 뭐 이제 그 저기 고발한 저도 책도 보고 끔찍해가지고 엄청나죠, 엄청나지. 진짜. 그걸 어떻게 있겠어요 중국민들 맞아요.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도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도 그에 못지않은 사실 엄청 고통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만 이거를 표출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고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지에서 이런 영화들이 제작이 된다는 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템, 이런 콘텐츠에 대한 열광이 있다는 것은 항일, 반일에 대한 정서가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다는 거죠. 최근에 심각해지고 더 강해지고 있으니까 지금 사실 3국에 모두 반중 감정, 다 있어요. 다 있어요. 혐한 감정. 혐한 감정 이게 점점 아니, 더 강해지고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특히 젊은 세대에서 그게 좀 예, 예. 도드라지게 더 나타난다고 근데 그러더라고요. 여담인데 제가 제3세계 같은 데서 이렇게 취재하면 중국 기자들이 같이 이렇게 취재 오잖아요. 근데 일본 기자, 중국 기자 이렇게 저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중국 기자들이 먼저 다가와요. 그리고 사상 검증을 하러 덤벼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는데. 니네 일제 강점기 때 너 굉장히 힘들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편을 먹으려고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만약에 대답했어요? 아니 전 당연히 저 우리 한국 사람들 그거 하면 열받는다 화난다 막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 막 그러면서 이렇게 편을 먹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취재라는 게 뭐 각자도 하지만 그럼 일본 기자는 뭐라고 그래요? 일본 기자들 저쪽에서 쟤네 무슨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본 기자는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서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또 껴요. 그러면 또 이제 지금부터는 중국 기자가 선생님이 돼갖고 역사 선생님이 돼갖고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냐고. 실제 일본이 역사 교육에 있어서 많은 허점이 있기 때문에 허점이 아니라 사실은 그 세대를 내려갈수록 자꾸 덮어버리죠. 왜곡이 있죠. 네. 안 가르치고 네. 안 알려주고 그래서 사실은 그 일제의 어떤 그 만행을 잘 모르는 일본 국민들이 꽤 굉장히 많아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저렇게 하면 오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막 위안부 문제 해결하라 그러면 아니 그게 언제적인데 우리 그런 게 있었어? 뭐 이렇게 되니까 역사 교육에 사실은 일본이 굉장히 문제가 많구나. 반면 중국은 역사 교육이 그 항일 그 운동했던 부분들 굉장히 부각시켜서 하다 보니까 양쪽에 온도차가 있는 거죠. 국제 정치에서 그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EU라는 이제 공동체를 만들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왜 안 되냐라고 그 질문을 엄청 많이 하는데 과거사가 있는 과거사 때문이라고 네.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보면은 유럽도 과거사가 만만치 않거든요. 독일이 사실, 있었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그것이 가능했던 거는 독일이 선제적으로 계속해서 사과를 하고 그렇지. 자기들이 공존하겠다는 그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일단은 이제 일본이 사죄를 우리 했으니까 이제 안 해도 돼가 아니라 독일처럼 때가 될 때마다 우리는 계속 이것을 반성하고 있고 우리는 주변 국가들과 다 잘 지낼 거고 그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믿음들을 서로 네.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 이제 이런 과거사 문제들이 등장하게 되면 항상 이제 걱정이 앞서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과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때려놓고 진심을 다해서 사과를 하고 막 이렇게 그 해도 뭐한데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프냐? 됐다. 이래버리면 이거 안 아니 되는 이제 그런 거를 늘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정말 몇십 년 전 얘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뭐 울고 먹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피해자의 그 그러니까. 피해는 정말 이게 가해자는 잊을 수 있어도 피해자는 잊을 수 없는 역사다라는 얘기를 하면 알겠습니다. 뭐 김상도 애국주의자야 뭐 이렇게 또 사상 검증을 또 하려고 덤벼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오늘 좀 특별히 고지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GB타임즈는 요일을 옮겨서 토요일에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토요일에 방송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